3, 2, 1. 안녕하세요. 장병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유익할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려드리는 국방TV 특강 지식인 전혜원입니다. 제가 오늘 퀴즈 한번 내볼게요. 맞춰보세요. 조선의 제22대 왕이자 조선 최고의 문화 융성기를 만들었던 왕. 개혁의 아이콘이자 백성의 인권을 위해 노력했던 왕. 아직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 마지막 힌트. 규장각. 네, 이제 아시겠죠? 맞습니다. 바로 정조입니다. 정조는 재위 기간에 수많은 업적을 남긴 성군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정조의 수많은 업적 중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숨겨진 업적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의 무예서인 무예도보통지를 편찬한 일인데요. 무예도보통지는 과연 어떤 책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무예도보통지에 대해서 알려주실 18기 보존의 박금수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8기 보존의 사무국장 박금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 네네.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무엇이든 질문을 네. 드려도 되나요? 네네. 네. 그러면 가장 먼저 네. 정조하면 정말 수많은 업적이 있는데 그중에 무예도보통지라는 무예서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업적은 좀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예도보통지라는 책은 어떤 책일까요? 책 제목을 좀 설명드리면 무예는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무예를 도 보면 그림과 글이에요. 그림과 글. 이 통지는요. 그냥 이렇게 딱 무예를 어떻게 한다 이 동작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무예별 또는 무기별 이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정리한 거예요. 그런 걸 통지라고 합니다. 뭐 뜻이 통하게 했다. 그래서 무예도보통지라는 책을 편찬해낸 거죠. 근데 서양에도 보면 여러 가지 뭐 창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정리가 돼 있는데 다 뛰어난 개인들, 장군들이 만든 책입니다. 그런데 무예도보통지는 박제가 이덕무 네. 학자들과 백동수라는 또 이 무예 최고수가 당시 고수가 붙어서 왕명에 의해서 철저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군영에 도입이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무예들은 하나하나가 다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예요. 전쟁과 엮여 있는. 우리가 언제 썼고 우리가 실전을 겪으면서 만든 무예서가 바로 무예도보통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디 봐도 어떤 무예서 봐도 사실 비교가 안 되죠. 근데 무예도보통지가 네. 한국 최초의 무예서인가요? 최초의 무예서는 아니에요. 아, 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나온 무예서는 무예제보라는 책이 있어요. 무예제보요? 네, 1598년 즉 임진왜란 직후에 만들어진 책인데요. 네. 임진왜란 때 어떤 전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무예 6가지 무예를 제보는 여러 가지 제자예요. 여러 가지 무보들을 일단 초판을 정리를 한번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광해군 때 무예제보 번역 속집이라는 또 책이 나와요. 그것은 이제 요때 빠졌던 거, 뭐 무예의 기초인 권법, 아니면 기병이 쓰는 뭐 청령 언월도 이런 것들이 추가가 돼요. 근데 이 책은 좀 존재가 좀 잊혀졌었어요. 왜요? 광해군이 실각하면서 폐위되면서 했던 작업들을 다 묻어버린 겁니다. 네. 역사서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근데 한 150년 이후에 무예제보 이후에 무예신보라는 또 책이 만들어집니다. 네. 사도세자가 만들었어요.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처음으로 18가지 무예 18기를 정립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정조가 왕이 등극하면서 자기 사도세자 아들임을 천명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업적을 이어받아서 무예도보통지를 편찬해낸 거죠.
무예 도보 통지가 예전부터 쌓이고 쌓여서 네, 그렇죠. 뭔가 네. 어떻게 노하우가 집약된 책이다. 네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중간에 또 임진왜란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일본은 그때 조총을 썼다 그랬잖아요. 조총은 이렇게 쏘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쏘죠. 예, 제가 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우리나라는 활을 쐈는데 네네. 일본은 조총이었잖아요. 네. 근데 고려 때부터 또 화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왜 우리는 화포를 안 쓰고 활을 쏜 거죠? 화포도 쐈는데요. 예. 일단은 우리가 최무선에 의해서 고려 말에 이제 화약을 자체 생산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약 만드는 것은 사실 이제 송나라에서는 비밀로 이제 취급이 돼가지고 네. 어쨌든 우리가 그걸 이제 자체 생산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쓰인 것이 대형 화포 위주죠. 네. 대형 화포도 배에 싣고 가서 적을 적선을 침몰시키거나 어쨌든 뭐 해안선에 오면은 포를 쏴가지고 배를 통째로 이제 가라앉히는 이런 전술을 썼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총이 굳이 필요한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아,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이 활을 잘 잘 쐈으니까. 쏘잖아요. 그렇죠. 활 중에서도 편전이라는 게 있어요. 편전이요? 편전, 애기살이라고도 하는데 오. 그 영화 그 최종병기 활보 혹시 보셨나요? 이게 사실은 조총보다 1대1로 붙으면 조총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사거리도 훨씬 길어요. 활이 한 2, 300m 떨어져 있는 적을 훈련된 무사들은 다 관통시킬 수 있었어요. 와, 그걸로 대단하네요. 무과를 보니까 네. 네. 시험 종목이잖아요. 우리도 수능에 뭐 출제되면 막 거기 목숨 걸고 막 공부하잖아요, 그죠? 쪽집게 이렇게 탁 집어서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활이 당시에는 무인들에게는 뭐 오늘날 수능 같은 거죠. 그리고 빡 이 정도 속도로 빨리 쏠 수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이에 비해서 조총이라는 것은 한번 화약을 한번 장전을 하는데 네. 좀 개량된 게 14단계가 들어가요. 14단계? 14단계. 총을 닦고 화약 집어넣고 다지고 네. 뭐 총알 밀어넣고 다지고 또 맞고 뭐 아주 되게 복잡해요. 그렇게 하고 한 발 쏘는 건가요? 한 발 쏘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정말요? 표준 사격 같이 해야 되니까 예. 한 2분에서 3분 정도가 걸리는 겁니다. 총 한 번 쏘고서 3분이면 컵라면 익는 시간이잖아요. 네. 굉장히 길죠. 네. 특히 배고플 때는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이 조총이라는 것이 표류한 그 유럽의 상선에 의해서 일본에 전달됐잖아요. 네. 조선에서 들어왔어요. 조선에 들어왔는데 조선의 무인들이 보니까 장난하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3분이나 걸리는데. 뻥 하고서 소리는 큰데 뭐하니? 막 뭐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활로 쏘면 사실은 1대1로는 상대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조선에서도 그런 조총을 보고서는 이게 좀 장난감 같긴 한데 우리 활이 있으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 우리가 오늘 배워볼 책 이전에 무예 제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네. 6가지가 아까 있다고 잠깐 언급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6가지. 어떤 것들인가요? 곤봉, 등패, 장창, 낭선, 당파, 장도 6가지 무예가 있어요. 제일 먼저 곤봉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그래서 무예의 기초를 익히는 그 무기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창날을 달면 창이 되고 칼날을 달면 월도가 되고 다양한 무기를 익힐 수가 있는 기초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취사병에도 쓰기도 했답니다. 어. 예, 갖고 다니는 짐 갖고 다니는 용도로. 네. 그 다음에는 등패죠. 등패는 등나무로 만든 방패예요. 그래서 이게 가볍잖아요. 네. 그래서 이동이 편한 공격형 방패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기동형 방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등패가요 가벼운데 낭창낭창하잖아요. 네. 조총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이 충격을 흡수하면서 흘려보내는 네. 그렇게 모양이 그렇게 디자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장창이죠. 장창. 장창은 찌르기. 찌르는 이 무기의 왕이라고도 불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창은 석기실 때부터 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막 회전 운동을 하다가 처음으로 직선 운동을 한 거예요. 직선 운동을 하면 몸무게가 다 실려봐요. 체중이. 그래서 네. 가장 강력한 공격력을 갖고 있어서 무기의 왕이라고도 불렸던 거죠. 장창. 네. 예. 다음은 낭선이요. 낭선. 낭선은 대나무를 가지를 남겨놨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 날카로운 날을 달고 끝에다가 독도 발라놨어요. 가지가 많잖아요. 네. 그냥 이걸 보면 전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무서워서요? 막 뭐가 가지가 있으니까 독도 발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일본의 검을 막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해요. 네. 자, 그다음에는 당파. 당파. 당파는 좀 말이 어려운데 삼지창이에요. 어. 날이 3개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좀 짧고요. 그래서 이 삼지창인데 이 삼지창은 사실은 가장 경험이 많은 무사가 썼다고요. 군사들이. 좀 기술이 네. 좋은 사람, 그렇죠. 훈련이 된 사람. 적의 무기를 걸어 제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날이 필요한 거예요. 세 가지가. 마지막으로는 긴 칼, 장도가 있어요. 길장, 칼도 그래가지고 네. 이거는 이제 왜구들이 긴 칼을 잘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이거 우리도 한번 써보자 했던 것인데 이 임진왜란 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도를 받아들여서 이제 군사들, 특히 조총병들이 칼을 필요할 때 이 네. 장도를 익혔던 것이죠. 전투에서 대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 무예제복 6가지 무예로 어떤 대형을 짰을까요? 네, 이 무기들이 따로 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대형을 이루는데 그 대형을 바로 원항진이라고 했습니다. 원항새. 원앙새는 예쁜데요. 그렇죠. 예. 근데 이 특성이 두 마리 항상 다니죠. 아, 항상 같이 다닌다? 네, 같이 다니고 한 마리가 죽으면 같이 죽어요. 이런 특성이 있어가지고 이걸 원항진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대형을 설명드리면 10명의 전투원이 두 줄로 서요. 그리고 맨 앞에는 등패, 그 뒤에는 낭선, 뒤에 4명은 장창, 네. 맨 뒤에는 당파를 잡습니다. 아. 네. 앞에서 등패가 막아주면 낭선이 뭐 막 걸어주고 또 들어오려고 또 같이 막아주는 거죠. 근데 낭선수는 뒤에서 장창수가 보호해주는 거예요. 네. 장창수 보호하면서 막 싸우고 있을 때 뒤에서 보고 있다 탁 찌르는 거죠. 저걸 빠져나오고 이런 식으로 앞 사람들한테 또 보호해주면서 저를 공격한 거고요. 당파수가 또 장창수를 보호해줘요. 네. 그래서 적들이 막 옆으로 돌아오잖아요. 당파는 적의 무리에 걸 수가 있잖아요. 그 장창이 너무 기니까 오면 대응이 안 되잖아요. 네. 그 당파수가 딱 보호를 해주면서 적을 막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왜 원항진이냐? 그냥 두 줄로 간다. 네. 그리고 원항새가 한 마리 죽으면 따라 죽는다. 네. 그래서 이 전투원 중에 절반 이상이 죽으면 살아남은 사람들을 바로 직결 처형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한 네. 팀이 그냥 한 몸이네요. 그렇죠. 어. 서로 이 사람을 살려야지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군율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10명의 전투원을 한 명이 대장, 원항대라고 하는데 네. 이 대장이 지휘를 합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다 죽습니다. 아, 대장 한 명이 죽어도 나머지 10명이 다 죽어요. 죽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서로 협력해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단순히 그냥 예쁜 원앙새만 생각했다가 이런 대답을 하실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네, 따라 죽는 원항새. 네. 그러면 무기가 굉장히 다양했잖아요. 네네. 왜 이런 무기들을 썼을까요? 그거 이유는 무기 간에 상극 상생이라는 게 있어요. 아, 무기도 상극이 있나요? 그럼요. 그래서 뭐 오행 상생 이런 거 혹시 아세요? 뭐 그런 거 뭐 목화토 금수 해가지고 뭐 네, 이렇게 뭐 오행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주 보고 이런 거. 그렇죠. 네네. 뭐 아이고 저기 사주에 뭐 금이 있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불 만나면 안 돼. 녹아버려. 막 이런 물이 이런 많아, 뭐 이게 이러면서. 상극이잖아요. 근데 무기의 상극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낭선을 잡는 게 바로 등패예요. 같은 실력이면 예. 등패가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왜 그러면 낭선이 막 흔들어봤자 방패로 맞고 네. 쫓아가가지고 칼로 푹 해버리면 이제 양 선수가 당하는 거죠. 그래서 10번 싸워서 10번 진다. 낭선이. 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럼 이제 등패가 제일 좋은 무기네. 그럼 다 등패 쓰면 되잖아요. 네. 근데 등패를 또 잡는 게 곤봉이에요. 곤봉. 또는 도리깨. 아, 그 찍어버리거나 깨버릴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충격을 줘버리면 아. 팔이 그냥 뭐 어깨가 막 다 부서지죠. 사실은. 무력화되는 거죠. 네. 그럼 다 곤봉이나 막 도리깨 쓰면 되겠네. 철퇴 이런 거 쓰면 되겠네요. 네. 근데 또 긴 창이 또 잡아요. 멀리서 찔러버리면 이 방어가 좀 안 되거든요. 예. 팍 찌르면. 그러니까 장창이 또 곤봉을 이기는 거죠. 그럼 다 장창 쓰면 되잖아요. 네. 근데 강파나 낭선 만나면요. 장창은 딱 걸려요. 이렇게. 걸어서 해가지고 긁어버리면 또 이 장창수 당합니다. 그럼 당파 쓰면 되지 않을까요? 당파는 누가 네. 잡는다? 등패가 잡는다. 삼지창을 어떻게 걸어요? 이 방패에다가. 그렇죠. 쫓아가서 또 칼로 치면 되죠. 맞고 들어가서 또 치면 되죠. 그러니까 네. 가위바위보랑 똑같은 거예요. 남자는 주먹, 보자기 치는데 네. 최고 센 게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할 때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하면 바보죠. 네. 1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은 질 확률이 100%는 아니에요. 이길 확률이 0%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기들이 서로의 단점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장점을 부각시켜주는 거죠. 네. 그렇게 설계된 게 바로 원항진이었던 겁니다. 원항진법이 대단한 거네요. 네,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병학진암이라는 게 있다던데 이게 네, 네. 뭘까요? 병서예요, 병서. 병서? 네, 예를 들면 1,000명, 2,000명, 몇만 명이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를 병서에서 알려주는 거죠. 아, 뭐 전술 같은 거, 뭐 이런 네. 거를 적어놓은 네네. 책이다. 또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 저것이 이제 병학진암인데 잘 보시면 좀
까만 것은 글씨요, 하얀 건 종이죠. 지금 제 심정입니다. 이 한문도 사실은 이제 어려운 한문은 아니에요. 어려운 예. 한문은 한자는 아닌데 근데 뭐 반복되는 한자가 꽤 있는데요. 그렇죠. 1대, 2대, 3대 이렇게 막 하죠. 네. 마치 오늘날 애니메이션을 보듯이 정말 과학적으로 잘 정리됐어요. 그래요? 저기 보시면 전층, 후층 있죠. 아, 그래서 원앙진이 굉장히 많죠. 예. 싹 벌리는 거예요. 그 사이로 포수들이 앞에 쫙 나가가지고 총을 쏘는 거예요. 네. 그냥 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제사라고 그래가지고 네. 차례차례 쏘는 거예요. 순서대로요? 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쏠 수 있게 조총의 단점을 극복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적들 돌고병이 오면 네. 뒤에 있는 병사들이 나갔어. 아, 맨 뒤에 있는 병사들이. 맨 앞에 뒤에 있는 게 있는 아니라 병사들? 맨 뒤에가 병사가 싸우게 돼 있어요. 음.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긴장을 안 하죠. 다 긴장을 안 늦추고 내가 선봉에 나간다. 뒤일수록 선봉이라는 그 규칙이 있는 거죠. 그 제일 뒤에 섰다고 안심하지 않고 그렇죠.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럼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앞에 나가 싸우잖아요. 그럼 네. 조총수가 한 번 더 쏩니다. 그 사이에 전열을 정비를 해가지고. 네. 그래야지 이게 한 번에 나가 싸우면요 다 지쳐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쵸. 이걸 나누어서 2층으로 싸워줘야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협응 관계가 되는 거죠. 굉장히 과학적이고 굉장히 체계적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무예제보 6가지 무예가 다 저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군요. 물론 취사병은 뒤에서 기다리고 있지만 곤봉 이따가 들고 최후의 순간에. 네, 그렇죠. 아, 또 알겠습니다. 밥 해줘야 되니까 싸우고 오면은. 그렇죠. 네. 취사병은 절대 무기를 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진짜. 그렇죠, 네. 알겠어요. 네. 병합진암에 나오는 이 원앙진 어떤 진법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층진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일자진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자진? 총의 시대가 왔으니까. 네. 일렬로 총을 최대한 화력을 이제 전개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또 뒤에 살수들이 이들을 도와주는데 그러면서 2층 진이라고 있죠. 네. 2층으로 진을 나눠가지고 적과 싸웠던 겁니다. 아. 근데 이제 우리가 쉴 때는 어떻게 쉬어야 되죠? 수비대응으로 쉬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방진이라고 그래가지고 네모난 진을 짜요. 어. 다쳐서. 네, 다 다친 진이에요. 그래서 적이 어디서 오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진을 짜기도 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너무 좀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으니까 네. 조선이 뭔가 군대에 뭔가 정비를 한다든지 어떤 변화를 한다든지 이랬을까요? 큰 변화가 있었죠. 큰 변화 네, 어떤 조선 걸까요? 전기 전법과 임진왜란 이후의 전법은 완전 다릅니다. 아, 네. 조선 전기에는 기병과 보병이 굉장히 좀 자유롭게 진을 짜면서 좀 약간 뭔가 브라질 축구라고 해야 되나 네. 기동성을 중시했어요. 항상 여진족과 싸웠으니까. 근데 갑자기 그냥 조총 들고 보병 위주의 일본군과 싸우라니까 전술 자체가 싹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군영들도 훈련도가 어영청, 금이영, 뭐 총융청, 네. 수어청 이 5군영이 차례가 계속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5위 노총부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명목상의 기구로 바뀌고 새로운 군영들이 5군영 체제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싸우는 법도 다르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앞서 사도세자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사도세자 하면 뭐 아버지에 의해서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 왕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만 인식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근데 무예설을 만들었을까? 이거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죠? 사실. 네, 네.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네. 이 월도를 들고 말 달리고 이런 무를 굉장히 좋아했던 거예요. 뭔가 타고났군요. 네네. 무왕의 기질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왜 갑자기 사도세자가 무예설을 만들었냐면요. 이거 딱 보니까 5군영 아까 말씀드렸죠. 네. 아, 얘들이 말을 안 들어. 아, 너무 못했군요. 그보다도 네. 조선 전기에는요. 국왕 일원하에 5위가 딱 모여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임진왜란 때 왕이 좀 제 역할을 못했잖아요. 네. 막 군영들이 막 난립을 대고 게다가 이제 분당 정치가 시작이 되면서 이 정파들이 다 군영을 하나씩 잡아요. 왜 잡냐면 이게 무력 집단이잖아요. 네. 무력의 기반을 제공하기도 하고 각 군영별로 세금 따로 걷어요. 그랬군요. 어쨌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어쨌든 사도세자는 여러 가지 목적 이런 목적 하에 군영의 무예들을 통일하겠다. 그래서 무예제부터 6가지 무예였잖아요. 네. 12가지가 그 사이에 막 들어와요. 아, 12가지가 군대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다르게 예.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18가지를 딱 무보로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처음으로 18가지 무에 18기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오, 그 18기 보존회 이름이 거기서 나온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사도세자가 만든 무에서 이름은 뭔가요? 무의 신보라고 했었어요. 무의 새로울 신. 신보. 예, 무의 제보가 있었으니까 무의 신보, 새로울 신. 그래서 무의 신보라고 만들어졌는데 네. 이것도 전해지질 않습니다. 왜요? 무의 제보 본연 속집 광해군 땅에 묻히고 아. 사도세자 폐위됐잖아요. 네. 땅에 묻혔던 거죠. 그렇군요. 그 이후에 그럼 우리가 오늘 알아볼 무의 네. 보통
무예 도보? 도보 통지. 네네, 무예 도보. 도보 통지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사실은 그 무예 도보 통제 안에 무예 신보가 숨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정조가 왕에 등극하면서 네. 어떤 좀 어려운 끝에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딱 첫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세자의 업적을 이어서 이제 무예에서 이제 정조가 만든 군영이 네. 장용영이라는 군대가 있었죠. 그래서 이 장용영을 기반으로 무예 도보 통제라는 새로운 군영과 표준화된 무예, 새로운 무예서를 만들어서 네. 자신의 친위 세력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거기서 그래서 무예 도보 통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정조가 그래도 아버지의 뜻을 조금이라도 담고 싶었던가 봐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래서 장용영은 예. 그래서 정조의 무가 되겠죠. 규장각은 정조의 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무를 자기의 친위 기구로 다 두었던 거죠. 그렇군요. 무예 도보 통지 하면 18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8기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네, 18가지 무예라고 해서 18기예요. 예. 어감이 좀 안 좋죠? 네. 근데 이제 18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사실 옛날에 좋아했었어요. 왜냐하면은 9와 6의 공배수예요. 그 음량이 잘 갖추어진 숫자가 바로 18이라는 숫자입니다. 네. 노래방 가면 혹시 18번 부르시나요? 18번이 있지요. 있죠. 근데 예. 18번 누르진 않죠. 그렇죠. 왜 18번이니까요? 이제 18가지 정리하는 게 우리 하나의 관습이었던 거죠. 네. 완벽한 숫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18기 중에는 보니까 찌르기 무예가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보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막 베는 무예들이 있고, 막 편곤 도리깨 곤봉처럼 막 치는 무예가 있어. 그래서 이것들을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1권에는요 찌르기 무예, 이제 자감격이라고 하는데 찌를 자자. 그래서 뭐 장창, 네. 당파, 삼지창 뭐 이런 무예들이 들어가 있고요. 2, 3권에는 검술이 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무예제보에 나왔던 장도가 쌍수도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그 한 손으로 쓰는 검이라는 얘기죠. 반대로. 네. 그래서 본국검, 뭐 예도, 우리의 고유 검술과 막 일본 검술 그리고 중국에서 온 뭐 월도라든지, 그러니까 한중일 뭐 모든 검술이 다 들어가 있다고 다 모여 있네요.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4권에는요 치기 무예가 나와요. 치기. 네, 격자. 그래서 원법, 권법, 손으로 치는 거잖아요. 네. 물론 찌를 수도 있지만 친다고 생각을 했고요. 곤봉, 무예 기초인 치기 무예가 되겠죠. 그리고 이 편곤, 충격 무기가 주로 이 4권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그 격구라고 해가지고 말 타고 하는 폴로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을 군사, 사실 이제 오락으로, 무예라기보다는 우리 군사 체육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마상제가 또 있었어요. 마상제. 마상제요? 네. 말 타고서 말 위에서 막 물건나무도 쓰고 말 위에 숨기도 하고 네. 말 위에서 재주를 부린다서 마상제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군사 유희 어떤 그런 약간 서커스 같은 건데 네. 이런 것들이 또 일본에 가면 통신사가 가면 또 이거 보여달라고 해. 그렇게 쫄랐대요. 네. 어떤 이런 우리의 무예 문화가 이 무예도보 통제에 다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18가지 18기가 형성이 되는 과정들이 또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역사들을 거쳤을까요? 네. 임진왜란, 네. 병자호란, 이 전쟁들이 하나같이 녹록치 않은 전쟁들이죠. 국제 전쟁이었어요. 맞아요. 역사의 어떤 흐름을 바꾼. 물론 이제 병자호란 우리가 굉장히 너무 굴복을 당하고 그 와중에 어떻습니까? 이 중원의 패권이 바뀌는 새로운 패권이 성장하는 와중에 우리가 이제 어떤 침략을 좀 받은 건데 네. 그 당시에 이 동아시아의 이 격변기에 필요한 무예들이 그리고 실전을 통해서 효과를 본 것만 딱 우리가 그걸 취해서 네. 우리가 무예서로 만들어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동양무예의 완결판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거죠.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럼요. 네. 우리가 조선 후기 역사를 좀 우리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 다 슬픈 역사가 많잖아요. 맞아요. 답답하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삼국의 뭔가 하나의 문화를 무예의 문화를 집대성했다는 그런 하나의 또 자랑스러운 결과물 중에 하나죠. 국장님께서는 27년간 수련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18기 보존의 사무국장님이자 네. 무예인으로서 네. 꼭 이 말만은 기억해주면 좋겠다라고 네.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네네. 같아요. 무라는 것은 실천을 통해서 단련. 어떻게 보면 이제 체육 스포츠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단련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어떤 그런 뭐 무덕이라고 할 수 있죠. 덕을 네. 거기다 심어줘야 돼요. 그 매개체가 바로 무예라는 것이죠. 무예 훈련을 통해서 네. 그것을 우리가 체화시킬 수 있는, 육화시킨다고 하는데 체화시킬 수 있는 이 좋은 전통 문화를 이제 근대화시킬 우리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자랑스러운 무덕 또 세우고 무예 문화도 사회적으로 넓게
보급을 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다이나믹하고 또 서로 약속도 잘 지키고 네. 그런 좀 좋은 사회가 되기를 될 때 이 무예도복통지가 또 하나의 중요한 또 어떤 그런 원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듣고 나니까요. 이게 무예도보통지가 몸과 마음과 정신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무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정조가 써놓은 그래서 글이 있어요. 네. 이 무예를 익히면 아주 강한 무사가 되는데 이 무예를 익힘으로써 서로의 직분에 충실하게 된다. 어쨌든 나라를 지키는 강건한 무사가 되는 무예들이 바로 이 책에 담겨 있다라고 서문에 써놨습니다. 나라를 지킨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장병 여러분하고도 좀 네.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우리 장병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국장님 오늘 정말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참 재밌었고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예서이자 동양무예의 완결판이라고 불리는 무예도보통지. 국가에서 왕명으로 편찬해 전 군영에 보급했던 무예서인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백성과 나라를 생각했던 정조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한국 역사의 소중한 유산이자 전 세계의 소중한 유산이 된 무예도보통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소중한 무형 유산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Make believe I'm a rescue.